네,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의미와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방법에는 첫째, 직접 교수법, 그리고 반응 중심 학습법,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법, 귀납적 사고법이 해당이 되겠어요. 목차는 각 교수학습 방법의 절차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 교수법이에요. 직접 교수법은 미술 수업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 그리고 어떤 단계별 접근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기초적인 기술이나 개념을 가르칠 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교사가 학습 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연을 보여준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연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죠. 과정을 보시면 문제 인식, 그리고 설명 및 시범, 그리고 질의응답, 그리고 반복된 연습, 독립된 연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추가한다면 평가 및 반성 단계를 추가할 수 있겠어요. 먼저 문제인식을 봅시다. 문제인식에서는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제 도입을 뜻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교사는 수업의 목표를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목표, 제재, 성취 수준 등을 알려주고 동기를 유발하겠죠. 예를 들면 오늘 우리는 인물화 그리기 기초를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할 경우에 인물화 그리기 기초 수업이라 하면 특히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사는 인물화의 기본적인 비율이라든지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게 되겠죠. 네. 그 다음이 설명 및 시범 단계예요. 이제 시연을 하는 단계죠. 교사는 큰 캔버스나 또는 스마트보드에다가 학생들 앞에서 인물의 얼굴을 그리는 과정을 시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사가 각 단계를 아주 천천히 또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비율이라든지 또는 명암, 그림자의 사용이라든지 또는 특징을 강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단계를 가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교사는 이제 아이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반복적 연습. 반복적 연습을 할 때는 교사가 학생들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겠죠. 학생들이 진행하는 동안, 인물화를 그리는 동안 교사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해준다든지 또는 격려의 말을 제공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반복적 연습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독립적 연습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지금까지의 기본기를 이해하고 연습을 했으니 이제 자신만의 인물화를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기술을 독립적으로 적용해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독립된 연습이 끝나면
그리고 독립대 연습이 끝나면 여기서 평가 및 반성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작업이 끝나면 이 평가 및 반성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작업을 함께 리뷰할 수 있고 또 각 학생의 강점이라든지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겠죠.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서로 친구들과 함께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학생들이 미술 기술을 단계별로 학습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직접 교수법은 어떤 기초적인 기술이라든지 개념을 가르칠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은 반응 중심 학습법입니다. 미술 수업에서 반응 중심 학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어떤 이 반응이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반응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방법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탐색하고 또 표현하게 하고 이를 통해서 미술의 이해와 창작을 심화시킬 수 있죠. 단계를 보면 반응 형성, 그리고 반응 명료화, 그리고 반응 심화, 그리고 정리 및 발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술과 수업에서 여러분 반응 중심 학습법을 단계별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응 형성은 이제 자극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술 작품이나 주제를 소개하는 거겠죠. 학생들이 이에 대해서 첫 어떠한 반응을 형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사회적 이슈라든지 또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작품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선생님이 이제 사회적 이슈나 자연의 아름다움 이런 작품을 보여준다면 학생들의 초기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이 느낀 바를 적거나 또는 그리거나 하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응 형성이겠죠. 그래서 이때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반응 명료화 단계입니다. 반응 명료화 단계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 초기 반응을 동료들과 공유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내 반응, 자신의 반응을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의 명료화 단계는 그게 표현을 공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네, 그 다음에 교사는 이제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을 더 명료하고 깊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던지거나 가이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땡땡아 왜 이 작품이 우리 땡땡이에게 중요하다고 느껴질까? 또는 이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또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더 명료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반응 명료화 단계는 이 표현의 공유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지도 또는 질문을 포함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반응 심화 단계. 반응 심화 단계는 뭐냐? 학생들이 자신의 반응을 더 깊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연구
실험, 뭐 추가적인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단계는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거는 뭐 연구나 실험이나 추가적인 창작 활동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자신이 강하게 반응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검색해서 알아본다든지 또는 뭐 내가 알고 있던 재료 외에도 어떤 다른 재료나 기법으로 자신의 반응을 더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심층 탐색에는 주제뿐만이 아니라 재료에 대한 심층 탐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 경험 또는 꿈, 뭐 이러한 반응을 연결지어 보고 그래서 작품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적인 의미가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정리 및 발전 단계는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탐색 과정이라든지 최종 작품을 통해서 도달한 결론이라든지 통찰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의 최종 정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통찰, 자신의 통찰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과정을 되돌아보고 또 자신의 작품과 반응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평가라든지 뭐 동료 평가라든지 또는 선생님의 피드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발전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반영하는 시기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에요. 창의적 문제 해결법. 미술 수업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법은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를 사용하여 문제를 식별하고 그리고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이것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포함해요. 제가 어떤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절차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단계 문제 인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쭉 단계를 보면 문제 인식, 그 다음에 아이디어 탐색, 그 다음에 아이디어 정교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적용, 그다음에 마지막 종합 및 재검토 이렇게 있는데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이제 뭐 교사가 학생들 앞에 특정 주제나 상황을 제시할 수 있겠죠. 특정 주제나 상황. 뭐 예를 들어서 교사가 도시와 뭐 자연의 관계라는 주제를 제시할 수 있어요. 도시와 자연의 관계 이런 주제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설정하면 학생들은 이런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도록 선생님으로부터 격려받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뭐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문제 인식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상황을 선생님이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 다음 단계 아이디어 탐색 단계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중요한 건 뭐냐? 아이디어 탐색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어떠한 평가 없이 어떠한 평가 없이 아이디어가 수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발산적 아이디어 탐색 방법, 그러니까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마인드맵이라든지 뭐 또는 스캠퍼라든지 브레인스토밍 또는 뭐 마인드맵에서도 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뻗어갈 수 있겠죠. 네, 또 스캠퍼 기법.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브레인스토밍, 뭐 마인드맵, 스캠퍼 기법, 뭐 육색사고모, PMI 기법 등등 여러 가지 사고 방법에 대해서 따로 강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의적 문제 해결법에서는 이렇게 발산적으로 무제한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단계, 이 아이디어 탐색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료,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료 또는 기법 이런 것들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이 아이디어 탐색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뭐 다양한 미술 재료, 기법 이런 것들을 탐색하면서 문제를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아이디어 정교화 단계에 가면 학생들은 이러한 지금까지의 탐색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것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이때 쓰는 방법이 수렴적 발상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PMI 기법 또는 육색사고모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PMI 기법은 뭐였어요? 여기서 P는 플러스 이 아이디어에서 주어진 아이디어에서 긍정적인 측면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를 뜻하는데 이 주어진 아이디어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I는 뭐예요? interesting 이 주어진 아이디어 또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측면이라든지 또는 내가 발견한 거, 재미있게 발견한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PMI 기법이죠. 그래서 발산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막 발산해 나가는 사고 방법과 다르게 PMI 기법이라든지 또는 뭐 육색사고모 이런 발상 방법들은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점점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뭐 육색사고모도 뭐 드보노가 개발한 방법이죠. 뭐 6가지 색깔의 뭐 이제 모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데 각각의 색깔들이 뭐 하얀색, 뭐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뭐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색깔이 다른 관점이나 뭐 태도를 나타내는데 뭐 예를 들면 노란색 모자는 뭐 긍정적인 거, 장점을 찾아내는 거, 또는 검은색 모자는 부정적인 거 찾아보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아요. 아이디어 정교화가 끝나면 이제 아이들은 아이디어 적용 단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창작하는 단계를 아이디어 적용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작품의 창작.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해결책을 실제로 구현해 본다든지 또는 문제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 방법을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작품을 통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해결책을 실천을 하는 거겠죠. 해결책을 실천.
그래서 미술 작품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이 단계에서 또는 설치 미술 또는 공공 미술 또는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종합 및 재검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작품이 완성이 됐고 학생들이 자신의 작업을 뭐 친구들과 또는 교사에게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렇게 뭐 친구나 선생님에게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의 작품이나 창작 과정을 반성하고 또 수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귀납적 사고법. 네, 귀납적 사고법. 미술 수업에서 귀납적 사고법을 적용하는 것이 뭐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관찰하게 한다든지 또는 분석하게 한다든지 그 안에서 개념을 뭐 예를 들면 미술 용어가 되겠죠. 그런 개념을 발견하고 또 이를 새롭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을 귀납적 사고법이라고 합니다. 절차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제인식 단계, 그리고 관계 탐색, 그리고 개념 발견, 그리고 개념의 적용, 그리고 정리 및 발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떤 수업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이제 문제인식입니다. 교사가 이 문제인식을 할 때 이제 뭐 교사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어떤 특정 요소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요소, 뭐 예를 들면 색상 또는 빛, 그림자, 어떤 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합니다.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인식을 이제 막 끌어오면서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나 패턴이 있는지 관찰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얘들아, 이 작품들에서 색상이 어떻게 감정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볼까요? 라고 요청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많은 작품들을 보고 어떤 특정 요소에 집중하도록 선생님이 문제를 끌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관계 탐색입니다. 아이들은 작품들, 그 많은 작품들을 비교하면서 색상 또는 뭐 빛, 뭐 형태 이런 그 방법들을 관찰해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메모한다든지 또는 나는 이런 거 발견했는데 너는 어떤 거 발견했니? 하고 서로 공유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그룹 안에서 또는 전체 그 클래스 안에서 자신들이 관찰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는 이 토론을 조금 자연스럽게 끌어가면서 학생들의 관찰을 또 계속 안내하고 계속 심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관계 탐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단계를 지나서 개념 발견, 이건 뭐냐? 이제 학생들이 관찰을 하고 또 토론을 하면서 교사가 학생들이 발견한 어떤 패턴이라든지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개념을 정의하도록 도와요. 뭐 예를 들어서 색상의 대비는 감정의 강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개념을 뭐 함께 정리할 수 있겠죠. 색상의 대비가 어떤 감정의 강약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을 함께 이야기해 나가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이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이 잘 적용된 작품 예시를 함께 가지고 와서 또 추가적으로 분석하도록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뭐 색상의 대비, 감정,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의 적용. 이거는 학생들이 이제 새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작품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작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알게 된 감정의 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색상의 대비를 알게 됐다면 아이들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그래서 다양한 색상, 뭐 조명, 구성 이런 것들 실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이나 아이디어를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실험하고 탐색하는 단계가 바로 이 개념 적용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정리 및 발전 단계에서는 이 아이들이 완성한 작품에 대해서 교사라든지 또는 동료 학생들이 이제 피드백을 해줍니다. 이 피드백을 통해서 더 보완해야 할 점 또는 작품의 강점 또는 우리가 발견한 이 개념이 얼마나 적용이 됐는지 이러한 것들을 피드백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작품의 강점, 좋은 점, 또 개선점, 네, 또 개념의 적용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가 미술과 교사학습 방법에서 중요한 4가지 방법론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수업하고자 하는 수업의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업의 주제 그리고 교육과정상 제시되어 있는 성취 기준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4가지 교사학습 방법을 고려해서 수업을 계획하면 훨씬 의미 있는 수업을 계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